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사표 던진 분이죠. 강선우 의원, 강선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예,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요 이슈부터 조금 질문 드리고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검찰의 전방위적인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에 논란이 뜨거운데 지금 강선우 의원실의 직원도 지금 포함됐다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통신사 사찰은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 수사라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국민의 인권이나 아니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 수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지 이것이 적법이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막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권한 오남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과연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따라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 당시에 이제 2021년 12월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쓴 글들을 보면은 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죄송합니다. 위협하는 암적 요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뭔가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를 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발언도 함께 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장을 합쳐서 맥락을 살펴보면은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수사라 함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놓고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적법하다 그 비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범위나 양태, 이것을 질적으로 좀 따져보고 양적으로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단순히 그 당시 발언했던 그 문장 하나를 떼서 입장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이제 대표 경선과 함께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8명의 후보가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선우 후보가 이제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현재는 이제 8등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강선우가 지금 왜 민주당에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 힘든 싸움 끝에 반드시 승리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를 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집권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동체의 아픔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안지를 빽빽하게 작성을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지도부 중에 한 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성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계속해서 의정활동으로 이어나갈 그런 각오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김건희 정권이라는 워딩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서머라이즈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시간을 우리 국민들께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김건희 정권이라는 말 한마디를 보면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뒷받침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각오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원들이 이제 가장 3분의 1 정도가 호남인데 호남은 끝났고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남았거든요. 네. 지금 어떤 전략으로 혹시 이쪽에서 이제 또 게다가 서울에 이제 지역구를 두신 의원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있으실까요? 사실 가장 좋은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을 가지고 어떤 상식과 공감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전진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첫 번째 민주당이 맞는 전 당원대회입니다. 그러니 이 전 당원대회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당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당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제 역할,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지 않나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여러모로 좀 약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더 흥행이 됐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까지 투표율도 누적 투표율 한 26% 정도로 조금 예상보다, 자, 제가 2022년을 찾아보니까 누적 투표율 최종 37%였더라고요. 권리당원 투표율이.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흥행이나 관심도에서 좀 고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ARS 투표까지 전체가 다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권리당원 투표, 지역별로만 살펴보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 조금 높은 곳들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을 단순한 숫자를 놓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전당대회와는 매우 달리 노선 싸움이 없고 계파 싸움이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하나의 목소리 원보이스로 치르는 전당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22년 전당대회보다 지금 현재 투표율이 조금 높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 관심이나 아니면 열망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흥행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 이 투표율이라는 이 숫자의 결과값을 볼 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도 함께 살펴봐야지 좀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일극주의다, 친명일색이다 이런 비판도 좀 외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인데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우리 팀은 정말 하나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전당대회 이후에 힘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당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디에 다양성을 두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다양성은 전시 상황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다양성은 저는 그 스펙트럼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정책적 다양성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수권 정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두관 후보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군사정권 시절에 하나회에 비유를 해가지고 조금 논란과 반박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죄송합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금 민주당에서 더 좋은 미래를 제치고 최대 개파가 됐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혁신회의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가 어떤 계파를 형성하거나 힘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원 주권 시대 그리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의 그런 결사체 같은 겁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로 여러 가지 잣대를 적용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어떤 공통의 관심사나 아젠다가 있는 모든 무리, 예를 들면 국회 수백 개의 포럼이 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이런 조직으로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함께 뜻을 세우고 그리고 그 뜻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정말 전두환의 하나에 비유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김두관 후보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단순한 정책 모임이나 포럼이 아니라 어떤 공천 과정이나 이럴 때의 당원들을 조금 동원을 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근거가 없는 말씀을 비판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오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생긴 어떤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평소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진작에 이런 비판들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전당대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의 의도 같은 것이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거부권 대통령의 이제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사법 그리고 제2요구권 이거는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마찬가지고 전국민 25만 원 뭐 지원법도 다 지금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필요한 법안이니까 한다지만은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은 제2요구권 행사하는 상황이고 이게 좀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정치력이 실종됐다. 뭐 이제 대통령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야당이 너무 힘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도부가 조금 이제 바뀌어서 조금 새로운 전략을 내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인데요. 만약에 지도부에 들어간다라면 좀 어떤 협상 전략 아니면은 이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우선 노란봉투법도 그러하고요.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된 법안도 그러하고 저는 야당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기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여당과 그리고 야당, 정부와 야당이 어떤 협상을 하려면 각각이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국정과제, 본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꼭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이런 국정과제가 있어야 되고 민주당도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개혁과제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주고받는 과정이 결국은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협상으로 따지자면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인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나요? 정부 여당이? 정부 여당이 현재 지금 쭉 살펴보시면은 민생에 관련돼서 뭔가 이니시에이트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슈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그런 연금 개혁도 그러하죠. 교육 개혁도 그러하고요. 노동 개혁도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뭘 하고 싶길래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민주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삶에 민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들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임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께서 묻는다면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을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이어지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와서 4+1 개혁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노동이라든지 교육, 연금, 의료 개혁에 이제 저출산 문제까지 이거를 지금 대국민 보고회를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말하고 좀 배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 살펴보자고요. 노동개혁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 69시간제 주창하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슈가? 그다음에 교육개혁 어떻게 됐죠? 만 5세 입학 주장하고 그다음에 수능 킬러 문항 운운하다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연금개혁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 꾸려가지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민주당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수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수개혁 관련해서 이것이 갑자기 이 전체 구조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갑자기 또 다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의료개혁 어떻게 됐습니까?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지금 근거 못 내놓고 있잖아요. 회의록 내라고 하니까 기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이런 변명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대 정원 문제, 의정 갈등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렇다면 특위를 꾸려서 롱텀 플랜부터 지금 현재 갈등 상황까지 해소를 해보자 싫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계속 맡아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의지가 있고 하고 싶은 과제들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권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이 개혁과제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있나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동일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답변을 한 걸로 진행자로서 그냥 리액션 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남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한 각오와 뭐 다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치르는 첫 번째 전 당원 대회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그리고 대중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민주당이 당세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당대회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